자, 그다음 문제 3번에 동일산업 내 일부 기업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무노조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할 때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고 있죠. 자, 노조 설립 이전에는 모든 기업의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음 1에 노조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두 가지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보셨을 것은 파급 효과일 거예요. 그래서 파급 효과는 이제 노조의 임금 인상 선고로 인해서 이제 실업이 발생하고 이제 실업 상태 근로자가 비노조 부문으로 전이 돼서 비노조 부문 임금이 하락하는. 그래서 여기는 인상하고 비노조 부문은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임금 격차가 이제 확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1번은 노동조합으로 인한 노동 수요의 증가, 노동 공급의 제약, 그다음에 균형보다 높은 임금 교섭,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술로 해주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 파급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로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급효과는 그래프로 간단히 그려주시거나 아니면 노동 수요의 증가의 경우에도 그래프로 그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그려주셔서 노동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그려주셔서 서술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요거는 되게 자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내용은 이제 맥코넬저에 있어요. 맥코넬저에 있는데 어, 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급효과, 위협효과에 대해서만 주로 다른 교과서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제 노조가 본인들이 임금 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높게 요구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 임금 격차가 확대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거를 써주시고 그다음에 파급 효과를 써주셨으면 그렇게 두 가지를 써주셨으면 어쨌든 두 가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선 그 물음의 답을 잘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노동 수요의 증가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노조가 만약에 그 그러니까 생산물의 수요를 증가시키도록, 그러니까 생산물에 대한 경쟁, 그러니까 우리 생산물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생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 노동 수요가 증가함으로, 그로 인해 임금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또는 이제 생산성, 이 노조가 경영진과 적극적인 이제 그 생산 과정에 대한 토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생산성, 그러니까 NPL이죠. 이 생산성은 결국엔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 인해서 노동 수요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는 노동 공급의 제약일 경우에는 이제 노조가 본인들의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일부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것은 노동 공급의 제약을 의미하고 그러면 노동 공급의 제약으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프로 보면요. 이제 파급 효과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제 본인들이 원래는 이렇게 임금이 시장 임금이 결정되어 있는데 노조가 임금을 상승을 성공시켜서 원래는 요 정도 초과 공급이 있었겠죠. 근데 이러한 실업자들,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비노조 부문으로 이동하게 돼서 노동 공급 곡선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게 노조 부분이고 이제 비노조 부분이라고 할 때 원래는 여기서 똑같이 시장 임금을 받고 있었지만 실업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함으로 해서 전이됨으로 인해서 임금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 임금 격차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파급 효과고. 그 다음에 노동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노동 공급이 이렇게 있는데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 또는 생산성의 향상, 뭐 이런 것들 이유로 노동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에 시장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이 상승될 수 있다라고 서술해 주실 수 있겠죠. 또는 노동 공급의 제약으로, 그러니까 노동 수요 곡선은 그대로지만 노동 공급의 제약으로 인해서 임금이 고용은 물론 고용은 줄지만 임금이 상승하는, 그렇게 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뭐 애초에 그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한해서 교섭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에 해당하겠죠. 자, 그다음 물음이는 노조 조직 부분과 비노조 조직 부분 간 임금 격차에 관한 위협 효과와 대기 실업 효과를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했죠. 위협 효과의 경우에는 비노조 부문의 사용자들은 노조가 생기면 노조 비용이 증가하고 경영권의 제한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시장 가격 이상의 임금을 제한하여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 대기 실업의 경우에는 노조 부문의 임금 상승 성공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고용하고자 하는 임금이 줄어들 때 이때 실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비노조부문을 이동하지 않고 대기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자면 위협 효과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노조 부문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시장 임금이고, 만약에 어떤 다른 노조 부문의 사업장이 이 정도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할 때 저걸 보고 우리도 노조를 조직하자라고 하는 비노조 부문의 근로자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대의 일부를 나눠줌으로써 임금을 이렇게 조금 상승시켜주는 거죠. 물론 이것보다는 낫지만 이렇게 임금을 상승시켜 줌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임금을 상승시켜주는 이러한 효과를 우리는 비노조 부분의 임금을 상승시켜주는 위협 효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 실업 효과의 경우에는 노조 부분에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임금을 상승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만큼 추가 공급,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노조 부분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바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함으로써 청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동하지 않고 여기에 높은 임금을 바라보고 여기에 그대로 그냥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얘를 대기 실업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또는 비노조 부문의 근로자들이 노조 부문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옴으로써 대기 실업이 더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그 노조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 간 임금 격차의 노동조합의 진정한 임금 격차를 보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이 노조가 비노조 부문 간에 이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파급 효과가 이제 노조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를 그러니까 노조가 생김으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데 그 임금 격차를 비노조 부분하고 비교함으로써 그러한 임금 격차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진정한 임금 효과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그 각 교수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요. 파급 효과를 예를 들어서 얘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최초의 시장 임금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임금 상승을 성공시켰어요. 그러면은 이 노조의 생김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임금 격차, 그러니까 노조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임금 효과, 진정한 임금 효과는 이 W 스타를 기준으로 WU-W 스타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파급 효과로 인해서 비노조 부분에 이렇게 노동 공급이 늘어남으로 인해 시장 임금보다 줄어들었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제 상대적 임금이 또는 상대적 임금 격차는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원래 시장 임금에 비해서 요만큼 상승한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파급 효과로 인해서 만약에 임금 격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제 상대적인 임금 격차 또는 상대적인 임금 이익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진정한 임금 효과보다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임금 효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에렌버그나 아니면은 보라스, 특히 에렌버그에서 그와 같이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렌버그에서는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실질 임금에 미치는 진정한 절대 효과보다 더 커지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라는 내용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 전체 해설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사실상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문제 3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전체 다는 아니지만 조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뭐 물론 이거는 모든 교과서에도 다 나오고 그리고 다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뭐 로렌츠 곡선 그 진위계수 구하는 방법도 설명드렸지만 그 한계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심층 있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문제 1의 경우에는 사실상 기본 개념을 굉장히 응용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저도 이제 다음 연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수험생들이 더 녹용을 어떤 문제가 나오든 잘 응용해서 풀 수 있게 좀 가르쳐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은 이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